제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비록 다른 탈북자들과 달리 익명 뒤에 숨을 수 없지만요. 제 얼굴이 유출됐거든요. 공식 행사 중에 김정은 동지 옆에 서 있는 제 사진들, 엘리트 경호부대 군복을 입은 제 이미지들, 권력의 가장 내부 서클에서의 7년간의 복무가 제 얼굴을 북쪽과 남쪽 모두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개적인 유령이에요. 모두가 제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아무도 제가 진짜로 누구인지 모르죠. 그 국경을 넘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제 결정을 거의 후회할 뻔했던 그 3초로부터 3년. 제 인생의 나머지를 정의한 3초. 그리고 다음 30분 동안 북한에서 탈북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3가지를 말해드릴 거예요. 첫째, 엘리트 병사가 의심 없이 죽이도록 훈련받고 질문 없이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경멸하도록 훈련받은 바로 그 유형의 배신자가 되는 법이요. 그리고 그 배신이 영웅적 용기의 순간이 아니라 순수한 비겁함으로 내린 순수 생존의 결정이었던 이유요. 둘째, 당신 발이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을 밟았을 때 느끼는 게 안도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 공포일 때 어떤 느낌인지요. 너무 깊은 공포. 3초 동안 하나하나 센 3초. 방금 탈출한 지옥으로 진지하게 돌아가는 걸 고려했던, 왜냐하면 감옥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것들이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그중 하나는 감옥이 내내 당신 머릿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정권의 가장 잔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머니를 구출하는 게 그녀를 되찾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 이유요. 18개월 만에 마침내 그녀를 껴안은 순간이 동시에 그녀가 당신을 배신자라고 부르고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순간이었던 이유요. 그리고 그 거부가 고문보다, 굶주림보다, 정권이 저한테 한 어떤 것보다 마침내 저를 완전히 부순 것이었던 이유요. 왜냐하면 이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진짜로는요, 자유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기로 선택하기 위해 자신 안에서 파괴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죠. 북한에서 탈출하는 게 쉬운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북한이 당신을 만든 것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국경에서의 그 3초를 이해하려면, 왜 거의 돌아갈 뻔했는지 이해하려면 탈북자가 되기 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이해해야 해요. 그리고 그건 1997년에 시작돼요. 제가 태어난 해, 권력의 중심인 평양이 아니라 황해남도에서요. 정권한테 너무 평범하고 너무 하찮은 가정에서 어머니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전할 거라고요. 어머니는 틀렸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드디어 해냈다고 믿는 순간이 있어요. 모든 희생, 모든 고통, 흘린 모든 피가 결국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저한테 그 순간은 남한 땅을 처음 밟았을 때여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했죠. 제 인간성을 되찾는 순간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을 때, 김정은 동지 경호부대에서 7년간 엘리트 병사로 신었던 그 군화가 남쪽 땅을 밟았을 때 모두가 느낄 거라고 기대하는 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기쁨의 눈물도 없었죠. 무릎 꿇고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영화 같은 순간도 없었어요. 제가 느낀 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던 것, 유튜브에서 보는 그 완벽하게 편집된 인터뷰에서 어떤 탈북자도 말해주지 않는 것, 공포였어요. 너무 본능적이고, 너무 깊고, 너무 절대적인 공포. 정확히 3초 동안 하나하나 다 세었어요. 왜냐면 저처럼 훈련받은 사람은 시간 재는 걸 멈출 수가 없거든요. 진지하게 뒤돌아갈까 고민했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선을 다시 건너서 방금 탈출한 지옥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친 소리 같죠?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에서 탈출했다가 3초 만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제가 탈북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걸 설명해 볼게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그 3초 동안 깨달은 것, 사람들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국경만 넘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믿죠. 인생이 새로 시작되고 숨 쉴 수 있고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다들 파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듣고 싶어 하는 스토리죠. 근데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탈출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죄수보다 더 나쁜 것, 유령이 되는 거예요. 나라 없는 사람, 군대 없는 군인, 정체성 없는 인간.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 시스템이 아무리 잔인해도, 정권이 아무리 비인간적이어도 적어도 자기가 누군지는 알았거든요. 번호였죠. 기능이었어요. 기계의 톱니바퀴였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었어요.
저는 김정은 동지 경호부대 3사단 47번 병사였어요. 7년 동안 제 인생은 수정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었죠. 최고령도자 동지를 보위하는 것, 그게 제 존재 이유였어요. 내가 누군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한테 뭐가 기대되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매일 밤 잠들 때는 내 기능을 다했다는 걸 알았고요. 확실성이 있었어요. 구조가 있었죠. 너무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질서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안정감을 줬어요. 그리고 전부 버렸어요.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자유를 내 목숨보다 사랑해서도 아니고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한테는 실수라고도 안 할 만큼 작고 하찮은 실수. 근데 북한에서는 특히 엘리트 경호부대원이라면 작은 실수 같은 건 없어요. 치명적인 실수만 있을 뿐이죠. 일상 검열 중에 상급 장교가 제 물품함에서 남조선 잡지를 발견했어요. 제거 아니었어요. 누가 거기다 심어놨죠. 아마 제 자리를 탐낸 다른 병사가 최고령도자 동지 경호부대에 있다는 명예를 노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체제에서는 의도가 무관해요. 사실만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금지된 물건이 제 소유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어요. 반역죄로 고발된 병사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거든요. 빨리 처형하지 않아요. 존엄한 죽음의 특권을 주지 않죠. 노동교화소로 보내는데 거기서 다음 20년이나 30년을 천천히 고문당하면서 한치씩 죽어가면서 보내요. 가족들도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도 연좌제 원칙으로 같이 체포돼요. 3대가 당신의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탈출하기로 했죠. 기가 막힌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몇 년간 준비했던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한 탈북자들처럼 그런 거 아니었어요. 탈출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고 제 생존 본능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보다 강했던 거예요.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데 47시간 걸렸어요. 47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고 최고령도자 동지를 보위하려고 배웠던 모든 회피 기술을 써서요. 근데 이번엔 그걸 내 목숨을 구하는 데 쓴 거죠. 농장에서 식량을 훔쳤어요. 얼어붙은 강을 건넜고요. 제가 너무 잘 아는 군사 순찰대를 피했어요. 왜냐면 저 자신이 그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달도 없는 밤에 비무장지대의 약점을 찾았어요. 감시 패턴이 18초 동안 겹치는 정확히 120m 구간,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데 18초, 47번 병사에서 정확히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도망 내내 스스로한테 못하게 했던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 질문을 했다면 아마 절대 안 뛰었을 거거든요. 근데 뛰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발이 반대편에 닿았을 때, 공식적으로 남한 영토에 있을 때, 기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근본적인 걸 이해했거든요. 뭔가 모든 걸 바꾼 것, 나를 사람으로 정의했던 모든 걸 뒤에 남겨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정체성, 내 목적, 내 가족, 내 언어 맞아요.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내 전체 역사, 지옥에서 탈출한 건 맞아요. 근데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아무도 제가 겪은 걸 이해 못하는 곳, 내 경험, 내 기술, 내 엘리트 훈련, 북쪽에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곳. 여기서 저는 엘리트 병사가 아니에요. 난민이에요. 탈북자, 통계, 정치적 문제, 유튜브 다큐멘터리용 슬픈 이야기, 그리고 그 3초 동안 저를 마비시켰던 질문, 거의 저를 되돌아가게 만들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북한 없이 나는 누구인가? 군복, 계급, 인물을 빼면 내가 뭐가 남는 거지? 나는 진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시스템의 연장선이었나? 그 질문이 어떤 고문보다 무서웠어요. 죽음보다 무서웠죠. 왜냐하면 죽음은 간단하거든요. 죽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건 다른 종류의 말살이에요. 당신의 완전한 자아의 말살. 그리고 아무도 그걸 대비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편집된 버전 말고요. 자유와 용기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 말고요. 북한에서 탈북하는 게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할 거예요. 거의 돌아갈 뻔했던 그 3초에 대해서. 제가 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밤 저를 괴롭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한 걸까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으로 데려가 드릴게요. 국경을 넘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리적인 거였죠. 진짜 붕괴는 약 6시간 후에 시작됐어요. 남한 정보 요원들이 저를 데려갔을 때요. 그들이
북한 이탈 주민 재교육센터라고 부르는 곳으로요. 거의 친절하게 들리죠? 마치 학교나 환영 프로그램 같은. 근데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저를 완전히 하얀 방에 앉혔어요. 하얀 벽, 하얀 천장, 하얀 테이블, 의자까지도 하디머요. 그리고 제 앞에 세 사람이 있었죠. 남자 둘, 여자 하나,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군인이나 정보요원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앉는 방식, 제 모든 움직임을 스캔하는 눈빛, 숨 쉬는 방식, 저랑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나이 든 남자, 아마 50대쯤 됐을 거예요.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마리 탈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가 말했어요. 병사동무, 계속하기 전에 근본적인 걸 이해해야 해요.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당신은 더 이상 북한 국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남한 국민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가 법적 민보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게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어떤 시스템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권리가 없어요. 신분이 없어요. 통합 과정을 완료할 때까지 유령이에요. 그 순간 마치 누가 방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인 것 같았어요. 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버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뚫고 달려왔는데 이제 3개월 동안 제가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수보다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죄수들은 법적 신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관료적 공백이었어요. 근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여자가 그때까지 침묵 속에서 저를 관찰하고 있었던 북쪽 신문관들을 떠올리게 하는 분석적인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던 여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거든요.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짓의 첫 번째 진짜 칼날을 느꼈어요. 어머니요,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저한테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쉰 목소리, 갈라진 목소리, 그리고 여동생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던 것처럼, 마치 그 똑같은 고백을 수천 번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해요. 친절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그냥 임상적으로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의 부재가 확인되자마자, 그리고 엘리트 경호부대에서의 당신 지위를 고려하면 가족이 체포됐을 거예요. 표준 절차거든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금 이 정확한 순간에 신문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교들이 당신의 탈북에 대해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어요. 연좌제 원칙에 따라서 당신 가족의 3대가 당신의 탈출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3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무한한 메아리처럼 반복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겨우 16살이고 유일한 죄가 제 피를 나눈 것뿐인 여동생, 아직 살아계시다면 조부모님들, 태어나지도 않을 제 미래의 자식들. 하지만 제 배신으로 낙인 찍혔을 제가 살아남기로 한 결정으로 지도에서 지워진 3대. 이게 얼마나 확실한가요?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나이 든 남자가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100%요. 예외가 없어요. 특히 당신 같은 계급은요. 당신은 최고령도자 동지의 내부 서클의 일부였어요. 당신의 탈북은 김정은 동지에 대한 개인적 배신으로 간주되어 가족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제 자유의 진짜 대가. 제 정체성만이 아니었어요. 제 과거만도 아니었고요. 제가 저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두 무고한 사람의 목숨이었어요. 제 목숨을 구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저주한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거래였어요. 교환 조건을 완전히 깨닫지도 못한 채로요. 근데 우주는 분명히 그날 하루 그 정도 고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두 번째 남자가 그때까지 완전히 조용히 있던 사람이 폴더를 꺼내서 제 앞에 펼쳤거든요. 안에 사진들이 있었어요. 제 사진들이요. 근데 아무 사진이나가 아니었어요. 공식 행사 중에 김정은 동지 옆에 군복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엘리트 경호부대 나머지 대원들과 함께 대열을 맞춘 저, 무기를 검열하는 저, 군사행진에 참가하는 저, 이 사진들이요. 남자가 말했어요. 지난 6시간 동안 인터넷에서 바이럴 됐어요. 북한의 누군가가 유출했어요. 아마 정권 자체에서 누군가 당신의 탈북을 선전용으로 쓰면서요. 이제 당신 얼굴은 수백만 명한테 알려졌어요. 북쪽에도, 남쪽에도요. 당신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한테도, 겁쟁이로 보는 사람들한테도요.
익명성, 아무도 당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능성, 그 선택지는 이제 없어요. 이제 유명해졌어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이유로요. 살아있는 채로 묻히는 기분이었어요. 층층이 흙이 떨어지는, 먼저 제 정체성, 그 다음 제 가족, 이제 제 프라이버시, 사라져서 다시 시작할 능력, 모든 게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었고, 저는 아직 나만의 하루도 채 안 있었어요. 근데 더 있었어요. 항상 더 있죠. 여자가 계속했어요. 당신의 노출 수준과 김정은 동지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을 고려하면 이제 고가치 타겟이에요. 양쪽 모두한테요. 북한은 당신을 영구적으로 침묵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남쪽에서 작전하는 북한 요원 세포들이 있고 당신의 제거는 우선순위로 간주될 거예요. 근데 나만에도 요소들이 있어요. 정보기관, 언론, 정치 조직들 당신을 착취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조각을 추출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당신을 선전도구로 쓰고 싶어 하죠. 기자회견이나 정치 행사에서 당신을 행진시키면서 북쪽의 잔악 행위에 살아있는 증거로요. 다른 말로 나이든 남자가 덧붙였어요. 이제 당신 자신의 서사를 통제하지 못해요.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사적으로 유지할지 결정하지 못해요.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갈등에 속해요.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체스판의 말이에요. 그 사진들을 계속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저를 돌려다봤어요. 이미지 속 그 남자는 너무 확신에 차 보였어요. 너무 단호해 보였죠. 자기 목적에 완전히 확신이 있어 보였고요. 그 남자는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 남자는 견고한 정체성이 있었죠. 비록 그 정체성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의 도구인 것이었지만요. 그리고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사진들 속에서 소총을 들고 있던 바로 그 손. 최고령도자 동지를 보위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손. 이제 제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의 규모를 처리하면서 통제할 수 없이 떨고 있는 바로 그 손. 왜냐하면 여기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주는 진실이 있거든요. 그건 단순히 지리적 전환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당신이었던 사람의 죽음, 그리고 정확히 무엇의 탄생이죠? 그게 저를 집어삼키던 질문이었어요. 요원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그 센터에서 살 거라고 설명했어요. 매일 신문을 받을 거라고요. 북쪽에서의 제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기록되고 분석되고 검증될 거라고요. 여러 기관의 정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트라우마적인 순간을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 할 거라고요. ATM 사용하는 것만큼 기본적인 것부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만큼 복잡한 것까지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쳐 줄 거라고요. 힘든 과정이에요. 여자가 인정했어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이 기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고려하죠. 일부는 실제로 북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비록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요.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 감각 완전히 정상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걸 겪어요.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물었어요. 공식적으로 남한 국민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나이든 남자가 웃었는데 위로가 되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너무 많이 본 미소. 그때 진짜 힘든 부분이 시작돼요. 그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내야 해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북한 교육은 여기서 인정되지 않아요.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그 모든 게 다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구축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나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결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아는 무게를 지고 이 모든 걸 해야 해요. 많은 탈북자들이요. 그가 계속했어요. 탈출 후의 삶이 북한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북쪽에서는 뭘 기대해야 하는지 알거든요. 규칙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죠. 여기서는 어른들의 세상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예요.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학습에 인내심이 없어요. 세상은 당신이 즉시 적응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제 결정에 완전한 스테이크. 그건 단순히 삶과 죽음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자유대 억압에 관한 것만도 아니었고요. 정체성에 관한 거였어요. 가족에 관한 거였죠. 죄책감에 관한 거였어요. 당신을 당신이게 만드는 모든 걸 절대적으로 잃는 것과 새로운 누군가가 될 불확실한 기회를 교환하는 것에 관한 거였죠.
끔찍한 확실성을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는 불확실성으로 바꾸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미래를 저보다 더 잘 아는 그 세 사람과 함께한 그 하얀 방에서 마침내 국경에서 그 3초 동안 왜 돌아가는 걸 고려했는지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게 더 쉬웠을 거거든요. 죽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제 처벌을 받아들이는 게 이것보다 더 간단했을 거예요. 이 체계적인 말살보다, 제가 언젠가였던 모든 것의 말살보다.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좋든 나쁘든 제 인생의 다른 어떤 결정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정의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불확실성의 고통을 확실성의 편안함보다 선택했거든요. 기계의 톱니바퀴로 남아있는 편안함보다 제 자신을 재창조하는 고뇌를 선택했어요. 노예가 된 세상에서 군인으로 죽는 것보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유령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죠. 근데 그때 몰랐던 것, 다음 몇 달 동안 발견하게 될 것은 그 선택이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제 탈북의 진짜 스테이크는 제가 잃은 것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변신은 북한 정권이 저한테 한 어떤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거였어요. 근데 재교육센터에서 보낸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전에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뭔가를 이해해야 해요. 남한 땅에서 보낸 첫날 밤에 발견한 것이고 오늘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것, 정보 요원들과의 첫 미팅 후에 저를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방이라고 할 때 감방이나 다른 탈북자들과 공유하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실이었어요. 작았죠. 맞아요. 대략 3m에 4m 정도. 근데 제 거였어요. 오직 제 것만. 그리고 그 자체가 저한테는 완전히 낯선 거였어요. 있잖아요. 북조선 군대에서는, 특히 엘리트 경호부대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요. 절대로요. 다른 50명 병사들과 함께 막사에서 자요. 단체로 샤워해요. 문 열어놓고 화장실 가죠.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는 부르주아적 사치품으로 간주되거든요.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개인주의에 대한 양보, 7년 동안 제 존재의 매초가 공유되고 관찰되고 감시됐어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방에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침대가 있었어요. 북쪽에서 갖고 있던 딱딱한 침상이 아니라 앉으면 푹 꺼지는 진짜 침대, 부드러운 베개가 있었죠. 세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시트들. 북쪽에서는 재와 동물 기름으로 만든 비누로 옷을 빨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냄새였어요. 원하면 닫을 수 있는 커튼이 달린 창문도 있었고요. 안쪽에서 걸쇠로 잠글 수 있는 문이 있는 개인 화장실도요. 그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냥 방 주위를 한 20분 정도 쳐다봤어요. 뭘 보고 있는 건지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공간의 현실을 제 28년 인생 동안 알았던 모든 것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수준의 편안함, 이 수준의 프라이버시, 이게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악의 화신이었거든요. 이게 서구의 타락이었어요. 남쪽에서 인간 정신을 파괴한 자본주의 부패였죠. 근데 거기 앉아있는 동안 그 부드러운 침대에 그 개인실에서 타락한 기분이 안 들었어요. 기분이. 그리고 이게 저를 깊이 불안하게 한 건데 무서웠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침묵이 무서웠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수년간의 조건화로 각인된 계속 반복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건 잘못됐어. 이건 이기적이야. 이건 배신이야. 진정한 혁명 전사는 편안함이 필요 없어. 진정한 당의 아들은 프라이버시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그때 이해했어요. 정권이 저한테 한 것의 깊이를 진짜로 깨달았죠. 7년 동안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통제한 게 아니었어요. 안에서부터 저를 다시 썼어요. 제 내면의 목소리를 당의 목소리로 교체했죠. 제 욕망의 능력,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하는 능력을 빼앗아서 죄책감으로 변형시켰어요. 수치심으로, 배신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안에 거울이 있었는데 북쪽에서는 검열중 외에는 거의 볼 수 없던 거였어요. 제 모습을 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저를 봤죠. 그리고 본 것이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단순히 마른 것만은 아니었어요. 북쪽에서는 다 말랐으니까요. 단순히 잔인한 훈련과 가끔 받은 처벌로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만도 아니었고요. 제 눈이었어요. 제 눈에 뭔가가 있었는데 즉시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수천 명의 다른 병사들 눈에서 봤던 거거든요. 공허함이었어요. 완전한 부재. 어떻게 설명하죠? 자아의, 사람의, 마네킹의 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기 지능이 있었죠. 맞아요.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눈 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다른 것으로 교체된 거죠. 프로그램으로, 조건화된 반응들의 집합으로, 그리고 그 순간
나만의 그 개인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북쪽에서 절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질문을 했어요. 나는 진짜로 누구인가? 군복을 벗기고 조건화를 벗기고 초등학교 5살 때부터 제 뇌에 주입된 이데올로기를 벗기면 뭐가 남아? 거기 뭔가 있어? 아니면 저는 그냥 빈 껍데기, 다른 사람들의 의지로 채워진 그릇일 뿐인가? 그 질문이 저를 마비시켰어요. 말 그대로 그 거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만약 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면, 제가 단순히 어떤 진정한 핵심도 없는 조건화의 산물일 뿐이라면 그럼 탈출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확히 뭘 구한 거죠? 애초에 존재한 적 없는 걸 해방시킬 수는 없잖아요. 거기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분이었을 수도 있고요. 1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시간이 의미를 잃었어요. 근데 결국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지만 확고한 반대편에서 여자 목소리가 말했어요. 박 병사님, 안에 괜찮으세요? 센터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었어요. 젊은 여자. 아마 제 나이 또래. 제 통합 코디네이터로 배정된. 네, 자동으로 대답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저한테도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프로그램된 답변을 암송하는 로봇처럼. 그녀가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했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고 즉시 제 표정을 봤죠. 그녀의 얼굴이 전문적인 걱정에서 더 깊은 뭔가로 변하는 걸 봤어요. 진정한 이해로요. 첫날 밤이네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술이었죠. 마치 이걸 1000번도 더 본 것처럼. 방이 너무 크게 느껴지죠? 너무 텅 비고, 너무 조용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입을 열면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질 것 같았고 멈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저한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말했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걸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8년 전에 이걸 겪었거든요. 그녀를 쳐다봤어요. 혼란스러웠죠. 당신도? 북쪽에서요. 그녀가 완성했어요. 19살 때 건너왔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보낸 제 첫날 밤은 당신 거랑 똑같았어요. 그 침대에 앉아서 다른 침대였지만 똑같이 부드러운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왜냐하면 제 평생 동안 편안함은 약함이라고 배웠거든요. 프라이버시는 이기심이라고요. 저 자신을 위해 뭔가를 원하는 게 배신이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모든 게 제공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깨져 들렸어요. 취약하게. 수년간 키워온 병사의 목소리와 완전히 달랐죠. 그녀가 웃었는데 슬픈 미소였어요. 극복 안 했어요. 정직하게 말했죠. 진짜로는요.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제 목소리와 제 머릿속 당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죠. 근데 지금도,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간단한 것들을 즐기는 게 죄책감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원하는 것, 이기적인 게요. 그럼 절대 사라지지 않나요? 물었어요. 이 망가진 것 같은 이 느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어요. 사라지지는 않아요. 마침내 말했죠. 근데 변해요. 변형되죠.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망가진 게 남쪽 여기 사람들이 절대 이해 못할 뭔가를 준다는 걸 배우게 돼요. 관점을 줘요.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불가능한 것에서 살아남는 것에서 오는 회복력을 줘요. 근데 또한 그녀가 덧붙였는데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외로움도 줘요. 왜냐하면 당신 경험의 어떤 부분들은 전달할 수 없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될 수가 없어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3개월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말을 했어요. 센터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라고 요청할 거예요. 신문관들, 조사관들, 사회복지사들, 모두 북쪽에서의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칠 거예요. 트라우마가 될 거죠. 잊고 싶은 것들을 다시 살아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투명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만을 위해 간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유할 필요 없는 비밀들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비밀을 가질 권리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국가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공유하고 어떤 부분을 사적으로 유지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이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요.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내면의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자유. 그녀의 말이 제 안에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울렸어요. 왜냐하면 맞았거든요. 북쪽에서는 우리 생각조차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자아 비판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든 불순한 생각, 당에 대한 모든 순간적인 의심을 고백해야 했어요. 그리고 충분한 불순한 생각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였어요. 더 심각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고백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어요. 더 큰 의심들을 숨기기 위해 작은 의심들을 발명하는 거요. 더 깊이 찾지 않도록 뭔가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수진 씨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비밀을 가질 수 있다고요. 침범할 수 없는 내면, 공간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동시에 해방감을 주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게 비밀인지도 결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제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사이의 경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에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건화 없이 제가 누군지 모르면 어떡해요? 물었어요. 모든 이데올로기와 선전의 층들을 벗겨내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수진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만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했죠.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맛이 좋아? 이 색이 좋아? 이 음악이 뭔가를 느끼게 해? 그리고 천천히 선택을 하나씩 하면서 발견하거나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게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사람을요. 당이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요. 남한 사회가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 제가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하면요. 물었어요. 진심 어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당의 지도 없이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괴물이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선함은 위에서부터 강요되어야 하는 거라고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잔인한 웃음이 아니라 인식의 웃음이었죠. 저도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건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사람이 되는 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괴물들은 절대 자기 괴물성을 의심하지 않거든요.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나침반이 있다는 증거예요.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잘못 조정됐을 수도 있죠. 근데 존재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업할 수 있어요. 그녀가 떠나려고 일어섰어요. 오늘 밤은 쉬세요. 말했죠. 내일 진짜 일이 시작돼요. 신문들, 양식들, 이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수업들. 압도적일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죠. 근데 매일, 오직 당신만의 작은 선택을 하나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커피에 설탕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만이라도요. 그런 작은 선택들이 자아를 만들기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그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죠. 애도의 눈물이었어요. 다른 어디에서 태어났다면 될 수 있었을 사람을 위해 울고 있었어요.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울었죠. 폭군의 봉사에 바친 제 인생의 7년을 위해 울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마침내 혼자였기 때문에 울었어요. 마침내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마침내 결과 없이 취약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자유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우는 거였어요.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피로가 저를 이겼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깼을 때 눈을 뜨고 닫는 걸 잊었던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으로 밝아진 그 방을 봤을 때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은 순간이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무슨 요일인지 몰랐죠. 제게 뭐가 기대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잠깐 완전히 깬 제정신이 모든 걸 기억하기 전 그 1초 동안 몇 년 만에 처음 느낀 감정이 있었어요. 가능성을 느꼈어요. 순수하고 무한한 가능성. 왜냐하면 성인으로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앞에 있는 날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네, 신문이 있을 거예요. 네, 수업이 있을 거죠. 네,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안에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순간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제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제가 진짜로 누군지 발견하거나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아무리 무서워도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했어요. 신문은 셋째 날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신문이라고 할 때 이게 영화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제 얼굴에 밝은 조명을 비추는 것도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없었죠. 신체적 폭력도 없었어요. 사실 신문관들은 거의 불안할 정도로 예의 바랐어요. 근데 그 정중함, 그 표면적인 친절함이 어떻게든 모든 걸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적어도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 알았거든요. 고통은 정직했어요. 잔인함은 투명했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게 이 전문성의 층으로 포장돼 있어서 언제 도움받고 있는지, 언제 조종당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신문관은 최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쯤 된 남자였고 평범한 체격, 잊혀지는 얼굴이었죠. 길에서 1000번 지나쳐도 절대 눈치채지 못할 타입의 사람. 그리고 제 생각엔 그게 정확히 그를 일을 잘하게 만드는 자질이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권했어요. 진짜 커피요. 북쪽에서 커피라고 불렀던 갈색물이 아니라요. 향만으로도 너무 풍부하고 너무 복잡해서 잠깐 동안 제가 왜 거기 있는지 완전히 잊게 했어요. 박 병사, 시작했어요. 국경을 넘은 후 처음으로 제 진짜 성을 사용하면서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듣는 건 물리적인 충격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완전한 역사와 함께 왔거든요. 가족과 함께요. 뒤에 남겨두려고 했던 정체성과 함께요. 엘리트 경호부대에서의 당신 직위가 극도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게 해줬다는 걸 이해합니다. 여기 당신을 판단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걸 강제로 말하게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근본적인 걸 이해해야 해요. 당신이 가진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죠. 탈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잘 연습된 스피치였어요. 모든 단어 뒤에 기계를 볼 수 있었죠. 제 인간성에 대한 호소. 협력하는 게 배신이 아니라 고상해 보이게 만드는 도덕적 프레임.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제가 힘정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미묘한 상기. 솔직히 훌륭했어요. 만약 제가 비슷한 신문 기술에 7년간 훈련받지 않았다면 즉시 넘어갔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확고하게 들렸어요. 최 의원이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인식의 미소였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임을 이해하는 두 사람 사이의 전문적 존중의 미소. 기본부터 시작하죠. 말하면서 두꺼운 폴더를 꺼냈어요. 김정은 동지 관저의 보안 프로토콜, 출입 경로, 경비교대, 구조적 약점. 우리가 언젠가 중요한 누군가를 대피시켜야 할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요한 누군가를 대피시킨다고 말하는 방식이 함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문적 목적으로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묻는 게 아니었어요. 어딘가에서 남한 정부의 어떤 수준에서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였죠. 임무를 계획하는,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 어떻게 침투할지 계획하는, 그리고 여기 제가 있었어요. 그 계획들의 공범이 되라고 초대받고 있는 첫 번째 매스컴의 파도가 그때 저를 덮쳤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 후에도, 탈출한 후에도, 시스템에 배신당한 후에도, 제 가족이 정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안 후에도 여전히 저의 일부가 이것에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제 머릿속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건 배신이야. 넌 배신자야. 맹세를 위반했어. 맹세가 폭군에게 한 거였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비인간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 프로그래밍은 너무 깊고 너무 근본적이어서 저항하는 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못하겠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말이 속삭임으로 나왔어요. 최 요원은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사실 기대했던 것 같았죠.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물었어요. 그 질문에 중요한 구별이 있었어요. 무능력과 원하지 않음 사이의 차이. 배신할 수 없음과 배신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에. 모르겠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었어요. 제 저항이 도덕적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은 조건화인 건지 몰랐어요. 신성한 뭔가를 보호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파괴한 시스템에 충성하고 있는 건지 몰랐죠. 좋아요. 최 요원이 폴더를 닫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뭔가 생각해보세요. 박 병사님. 당신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날마다 더 많은 탈북자들이 그 국경을 넘으려다 죽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노동교화소로 보내지죠. 더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국민을 먹이는 대신 군사기계의 자원을 돌리니까요. 당신의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당신의 침묵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를 가져요. 그 후 약 20분 동안 저를 방에 혼자 두고 갔어요. 즉시 알아본 또 다른 신문 기술이었어요. 제 자신의 죄책감 속에 절이게 하는 거요.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모든 죽음들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효과적이었어요. 젠장, 효과적이었죠. 왜냐하면 맞았거든요. 제 침묵은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올바른 선택인지 전혀 몰랐어요.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요. 나이 든 여자, 아마 60대쯤 몇 년 만에 본 것 중 가장 친절한 얼굴을 가진 김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탈북자 트라우마 전문 심리학자였어요. 여기 당신을 신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즉시 말했죠. 최 의원이 당신이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알려줘서 왔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처리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정보를 추출하려고가 아니라 이 전환기 동안 정서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접근법이었는데 변형이 있었어요. 착함, 나쁨이 아니었어요. 신문관, 치료사였죠. 압박, 지원, 죄책감, 동정, 그리고 이것의 훌륭함은 두 접근법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한다는 거였어요. 저를 말하게 하는 것, 저를 공유하게 하는 것, 생존을 위해 닫아뒀던 수문을 열게 하는 것. 인지 부조화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김 박사가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두 개의 모순되는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북한 정권이 악하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배신하는 게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믿는 것. 그 두 믿음은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둘 다 붙잡으려고 하면 강렬한 심리적 고통을 만들어요. 지금 느끼는 것, 그 메스꺼움, 그 혼란, 그게 인지 부조화예요. 말이 됐어요. 너무 말이 됐죠. 어떻게 해결해요? 물었어요. 그녀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각 믿음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게 현실에 기반한 건지, 어떤 게 조건화에 기반한 건지 결정해야 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정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배신이라고 믿어요? 진짜로 정권이 제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도록 프로그램됐기 때문인가요?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파괴적으로 간단한, 그리고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말했어요.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인 것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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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박사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말했죠. 지금 당장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랑 연습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시나리오 1.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요. 결과적으로 정보 임무가 성공해요. 북한의 고위 장교가 가족과 함께 탈북해요. 10명의 사람들이 고문의 삶에서 구해지죠. 근데 그게 일어나려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비밀들을 드러내야 했어요. 병사로서의 맹세를 배신해야 했죠. 시나리오 2.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맹세를 지켜요. 병사로서의 당신의 성실함은 그대로예요. 근데 임무가 실패해요. 장교가 체포되죠. 그의 아내, 세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공개 처형돼요. 10명이 죽어요. 근데 당신은 명예를 지켰어요. 이제 말해보세요. 결론 지었어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자신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정신적 연습이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놓으면 결과를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들면 답은 명백했거든요. 물론 추상적인 명예 개념을 지키는 것보다 진짜 생명들을 구하는 걸 선호할 거예요. 물론 10명의 인간 생명이 제 심리적 불편함보다 가치가 있죠. 근데 지적으로 그걸 아는 게 감정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여전히 다시 건널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건 조종이에요. 갑자기 말했어요. 두 분 다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정교한 신문 기술이죠. 알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런 기술들에 훈련받았거든요. 최 요원과 김 박사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놀랍게도 둘 다 웃었어요. 맞아요. 최 요원이 인정했어요. 조종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종과 진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요.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하게끔 당신을 조종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행동의 옳음을 무효화하나요? 제가 반박할 준비가 안 된 철학적 논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맞았거든요.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선택의 도덕적 결과를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았죠. 시간이 필요해요. 마침내 말했어요. 이걸 처리해야 해요. 3일 후에 그냥 중요한 보안 정보를 쏟아낼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누군지 이해해야 해요. 제가 뭐였던 것을 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 조화시켜야 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요청이에요. 말했죠. 근데 뭔가 이해했으면 해요. 박 병사님. 시간은 북쪽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치품이에요. 당신이 처리하는 동안 그들은 고통받아요. 당신이 정체성을 조화시키는 동안 그들은 죽어요. 당신을 압박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후 떠났고 저를 다시 혼자 두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균실에 앉아서 그들이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요. 조종과 진실에 대해서요. 침묵의 대가에 대해서요. 제 결정의 균형에 달린 생명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수진 씨가 제 첫날 밤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비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요.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내면의 자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요. 만약 제 머릿속 정보가 그 사적 자아의 일부라면 어떡해요? 그걸 공유하는 게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화라면요. 제 내면의 자아가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 추출되고 처리되고 사용되는 또 다른 방법이라면요. 근데 그 다음 제 여동생을 생각했어요. 16살이요. 아마 지금 제 잘못으로 노동교화소에 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줄 수 있는 정보가 그녀 같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걸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 비겁함, 추상적인 병사 명예 개념에 대한 제 집착이 정권이 우리를 비난했던 바로 그 종류의 이기심이 아닐까요? 그 방에서 다음 2시간을 보냈어요. 이 두 입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른 관점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지쳤어요. 고문이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정확히 최 의원이 원했던 거라는 걸요. 제가 저 자신을 고문하는 거요. 협력하는 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 그가 저한테 말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마침내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1시간이었을 거예요. 결정을 내렸어요. 밖에 있는 경비를 불러서 최 의원을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 들어왔을 때 말했어요. 질문에 답할게요. 근데 특정 조건 하에서요. 듣고 있어요. 말했는데 그의 얼굴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어요. 첫 번째 조건. 제가 공유하는 모든 게 탈북자 구조 작전에만 사용되길 원해요. 암살용이 아니라요. 사보타주용도 아니고요. 오직 생명을 구하는 데만요. 두 번째 조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원해요. 세 번째 조건. 언제든지 제 정보가 제 양심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느끼면 결과 없이 멈출 수 있어야 해요. 최 의원이 잠시 이걸 고려했어요. 조건 1과 3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침내 말했죠. 근데 조건 2는 문제예요.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활성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줄 수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해서 몇 명의 탈북자가 도움받았는지에 대한 연례 일반 보고서예요. 이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죠. 받아들여요.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한에 도착한 지 3일 후 제 두 번째 배신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제 직책을 버린 거였어요. 이건 제 비밀들을 버리는 거였죠. 제가 예전에 누구였는지와 저를 연결하는 마지막 것을 버리는 거, 새로운 무언가가 되기 위해 병사로서의 명예를 버리는 거였어요. 아직 이름이 없는 무언가요. 그리고 최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서 경로에 대해서,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안 시스템의 약점에 대해서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극적이지 않았어요. 카타르시스도 아니었죠. 그냥 부러짐이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무게 아래서 구부러지고 있던 나뭇가지가 마침내 부러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부러짐이 남긴 공간에 새로운 뭔가가 자라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병사가 아닌 뭔가, 배신자가 아닌 뭔가, 그냥 불가능한 선택들의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것을 하려고 애쓰는 한 남자인 뭔가. 센터에서 보낸 다음 2달은 발견과 파괴의 롤러코스터였어요. 매일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수업이 있었고 모든 수업이 제가 이 세상과 얼마나 깊이 단절돼 있는지 드러냈어요. 은행과 신용카드에 대해 배웠는데 제 정신적 어휘에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들이었어요.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는데 자유로 위장된 자본주의 억압의 도구일 뿐이라고 배웠던 생각들이었죠. 인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해 배웠어요. 북쪽에서는
서구 선전으로 여겨지던 이 모든 추상적 개념들을요. 근데 진짜 배움은 공식 수업에서 오지 않았어요. 자꾸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서 왔죠. 실전 통합 훈련의 일부로 처음 슈퍼마켓에 갔을 때처럼요. 서울 외곽의 롯데마트에 데려갔는데 그 자동문을 통과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기술적 충격이었어요. 본 것이 저를 완전히 멈춰서게 했어요. 끝없는 식품 통로들, 줄지어 늘어선 화려한 포장에 반짝이는 제품들, 20개 다른 나라에서 온 신선한 과일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기들, 너무 신선해 보여서 거의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얼음 위의 생선, 갓 구운 빵의 향이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단간부나 엘리트가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고 원하는 걸 고르고 두려움 없이, 배급 없이, 특별한 연줄이나 뇌물 없이 카트를 채우고 있었어요. 제 동행자 민호라는 사회복지사가 제 표정을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드럽게 말했거든요. 현대 슈퍼마켓은 처음이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천천히 하세요. 말했어요. 모든 탈북자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요. 다리가 작동을 멈추니까요. 이걸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은 없어요. 황홀경처럼 그 통로들을 지나갔어요. 제품들을 만졌는데 거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면서요. 라벨을 읽었는데 몇 달 미래의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유통기한이 있는 걸 구했다면 이미 몇 년 전에 만료된 거였거든요. 두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를 봤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충분한 사탕을 사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충분한 사탕이요. 이 아이들은 문제가 식량이 있을지 없을지가 아니라 무한한 선택지 중 어떤 걸 고를지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어요. 극적으로는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게도 아니었죠. 근데 세상에 대한 제 이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남아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자유는 환상이고 고통은 보편적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서 있었어요. 이 풍요의 신전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제 평생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음식에 접근하는 걸 보면서요. 거짓말은 나만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은 모든 것에 대한 거였죠.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거였어요. 만약 사람들이 먹을 게 충분한지 같은 근본적인 것에 대해 거짓말을 들었다면 또 뭐에 대해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해서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나가야겠어요. 갑자기 민호 씨한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숨 막히게 들렸어요. 못, 공기가 필요해요. 그가 저를 밖으로 주차장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연석에 앉아 머리를 손 사이에 묻었어요. 그리고 남한에 도착한 이후 두 번째로 울었어요. 근데 이 눈물은 첫 번째와 달랐어요. 안도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분노. 왜냐하면 도둑질 당했거든요. 제 인생의 몇 년만이 아니에요. 제 가족만도 아니고요. 제 정체성만도 아니었어요.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을 도둑 맞았어요. 제 자신의 인식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겼죠. 28년 동안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았어요. 너무 완전하고 너무 전체화된 조작된 현실 속에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아닌지 몰랐어요.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몰랐죠. 정상이에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분노요. 도둑 맞았다는 이 느낌. 과정의 일부예요. 과정의 일부요. 말했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과정의 일부요? 저한테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허구였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다시 어떻게 뭔가를 믿어요? 못해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즉시는요. 신뢰 능력을 재건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이 걸리죠. 근데 여기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느끼는 분노,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나려면 먼저 속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정, 거짓과 진실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이에요. 그의 말이 됐지만 고통을 덜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연석에 아마 30분 정도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숨 쉬고 뭔가 단단한 것에 제 정신을 고정하려고 애쓰면서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분노가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단력으로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들었다면 북쪽에 따른 진실이 아니라요. 남쪽에 따른 진실도 아니고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실이요. 그날 밤 센터에 제 방으로 돌아와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이에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제 생각에 서면 증거를 남기는 걸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속에요. 다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의 리스트, 검토해야 할 모든 믿음들, 도전해야 할 모든 가정들, 압도적으로 긴 리스트였어요. 근데 탈출한 이후 처음으로 목적 같은 걸 느꼈어요. 프로젝트,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 근데 우주는 분명히 저를 해체하는 걸 끝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슈퍼마켓 사건 2주 후에 모든 걸 다시 바꿀 소식을 받았거든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다른 5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집단 치료 세션에 있었는데 모두 통합의 다른 단계에 있었어요. 악몽에 대처하는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 체포되는 것, 북쪽으로 돌려보내지는 것, 우리 가족이 고문당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악몽들이요. 그리고 조수가 방에 들어와서 집단 치료사한테 뭔가를 속삭였어요. 치료사가 저를 봤는데 해독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동정? 연민? 두려움? 박 병사님,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랑 오셔야 해요. 제 심장이 즉시 가라앉았어요. 제 경험상 누군가가 당신을 그룹에서 끄집어내고 같이 가야 한다고 하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최 요원과 김 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으로 제게 말하려는 게 파괴적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박 병사님, 최 요원이 시작했어요. 중국의 정보 채널을 통해 정보를 받았어요. 당신 가족에 대한 거예요. 세상이 느려졌어요.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질문을 끝낼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요. 계속했는데 목소리가 신중하게 통제되어 있었어요. 당신의 탈북약 일주일 후에 황해남도의 정치범 수용소인 16호 관리소로 보내졌어요. 우리 정보원에 따르면 당신의 행방과 탈출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어요. 멈췄는데 그 멈춤 속에서 더 나쁜 게 온다는 걸 알았어요. 여동생은요, 말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머니와 함께 수용소로 보내지기엔 너무 어렸어요. 평양의 국영 고아원으로 재배치됐어요. 이 고아원들은 올바른 단어를 찾았어요. 잔인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어요. 높은 사망률, 심각한 영양실조요. 근데 살아있어요. 말했는데 그 하나의 정보에 구명줄처럼 매달렸어요. 살아있죠? 맞죠? 최 요원과 김 박사가 시선을 교환했어요. 우리가 아는 한은요. 최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의 두 여성 가족 구성원은 약 3주 전에 이 정보를 받았을 때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해해야 할 게 수용소와 국영 고아원의 환경이 모두 극도로 가혹해요. 생존율이 낮아요. 그리고 정보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빈번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어요. 방이 돌기 시작했어요. 균형을 유지하려고 책상 가장자리를 움켜잡았어요. 정치범 수용소의 제 어머니, 아이들이 굶어 죽는 고아원의 16살 제 여동생, 제 잘못으로요. 탈출하겠다는 제 선택으로요. 제 비겁함으로요. 왜냐하면 제 자신의 처벌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강했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거거든요. 집에 있었을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있었을 거죠. 더 있어요. 김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와 공유해온 정보 보안 프로토콜, 경로, 약점 극도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우리 기관들이 구조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탈북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보 가치가 있는 특정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위한 거요. 제 머리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제 어머니를 구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요. 최 의원이 빠르게 말했어요. 이런 작전들은 극도로 위험하고 성공률이 낮아요. 근데 계속 협력하면 수용소 구조, 경비 패턴, 취약점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제 정보의 진짜 대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가상의 탈북자나 미래 임무에 대한 게 아니었죠. 제 어머니에 대한 거였어요. 제 여동생에 대한 거였죠. 탈출함으로써 야기한 피해의 일부를 되돌릴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하지만 존재하는 가능성에 대한 거였어요. 뭘 알아야 해요?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평평하게 들렸어요. 죽은 것처럼요.
왜냐하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했거든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정보 자산이 되는 거였죠. 탈북자에서 협력자로 건너가는 거였어요. 제가 언젠가였던 모든 걸 가져다가 완전히 태워서 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두 사람을 구할 가장 작은 가능성을 만드는 거였어요. 다음 3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최 요원과 집중적으로 일했어요. 기억으로 지도를 그렸어요. 프로토콜을 재현했죠. 제가 기억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보안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가족을 구출할 이 작은 가능성이 제가 항상 경멸하도록 훈련받았던 바로 그 유형의 배신자가 되는 걸 정당화하는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최 요원이 그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게 희망이었을까요? 흥분, 기회가 있어요. 전제 없이 말했어요. 작전이 진행 중이에요.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당신이 제공한 정보에 크게 기반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어머니가 72시간 안에 남한에 있을 수 있어요. 72시간, 3일. 신문관들과 협력할지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 북쪽에서의 제 삶이 완전히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기까지의 시간. 그 7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분이 질질 끌렸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잠잘 수 없었죠. 작전이 잘못될 수 있는 1000가지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구출 시도 중에 어머니가 살해당할 수 있는 방법, 수용소 경비들이 작전을 눈치채고 예방조치로 모든 수감자를 처형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모두 제가 협력하게 유지하려는 정교한 거짓말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 요원이 소식을 준 지 정확히 70시간 후 한밤중에 깨어졌어요. 새벽 3시. 빨리 옷 입으라고 했어요. 같이 오라고요. 차로 서울을 가로질러 인식하지 못한 정부 건물로 데려갔어요. 깜빡이는 형광등과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무균 대기실이 있는 지하에 멈췄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최 요원이 말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기다렸어요. 5분, 10분, 20분, 몇 초가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여러 쌍의 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어요. 제 어머니. 근데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3개월 만에 20년을 늙었어요. 몇 가닥의 흰머리만 있던 검은 머리카락이 이제 거의 완전히 하얘졌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광대뼈가 부자연스럽게 튀어나왔죠. 손은 끊임없이 떨렸어요. 그리고 눈 하나님, 그 눈 제 자신의 반사에서 봤던 그 똑같은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부재, 인간이 살았던 그 공간, 어머니, 속삭였어요. 그녀가 저를 봤어요. 몇 초 동안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빈 눈 뒤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준호야? 말했는데 제 진짜 이름, 예전에 제 이름을 쓰면서요. 정말 너야? 그녀를 향해 움직였는데 그녀가 뒤로 물러났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더 이상 위험과 안전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의 본능적 움직임. 저예요. 말했는데 멈췄어요. 저예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남쪽에 있어요. 안전해요. 그녀가 방 주위를 돌려봤는데 마치 이게 진짜인지 환각인지 결정하려는 것 같았어요. 반복했어요. 어떻게? 제가 어머니를 여기 데려왔어요. 말했는데 눈물이 마침내 왔어요. 정보를 줬어요. 구출 계획을 도왔어요. 제가 어머니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혼란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공포로. 정보를 줬다고 물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국에 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 아니에요. 말했는데 그녀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나갔어요. 수령님이 어머니를 그 수용소에 넣은 거예요. 수령님이 우리 인민을 죽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배신자 말했어요. 그 말은 물리적 뺨 때리기 같았어요. 배신자를 키웠구나. 가문을 욕되게 했어. 조국을 욕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날 여기 이 오염된 곳에 데려왔고 내가 감사할 거라고 기대해?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제가 상상하는 걸 피하고 있었던 순간 어머니를 구하는 게 그녀를 되찾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직면해야 하는 순간, 왜냐하면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껍데기였어요. 그녀를
너무 완전히 파괴한 시스템의 산물. 심지어 구출된 후에도, 문자 그대로 지옥에서 해방된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고문자들을 옹호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마침내 말했어요. 내 아들은 충성스러운 병사였어. 당의 아들이었지. 넌 네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 아들은 아니야. 그리고 그 말들과 함께 제가 예전에 누구였는지의 마지막 조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거부한 후 그 방에 약 10분 더 혼자 남겨졌어요. 10시간처럼 느껴진 10분이었죠.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는데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어떤 물리적 근접성도 메울 수 없는 심연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두려움과 혐오가 섞인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저를 키웠던 여자의 흔적을 그 껍데기 깊숙한 곳 어딘가에 진짜 제 어머니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는 인식의 불꽃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어요. 근데 거기 없었어요. 아니면 있다면 트라우마와 조건화의 층 아래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불편한 침묵의 10분 동안 제 탈북, 제 인생, 그리고 제 미래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해에 도달했어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어요. 감옥을 옮긴 거였죠. 노동교화소의 물리적 감방에서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 갖고 다니는 심리적 감방으로 옮긴 거였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감방은 여러 면에서 첫 번째보다 더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수용소에는 다른 수감자들이 있었거든요. 공유된 현실이 있었죠. 고통이 진짜라는, 억압이 진짜라는 외부 확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나만의 이 깨끗하고 밝은 조명의 방에서 기술적으로 자유로운 곳에서 그녀의 감옥은 그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저한테는요, 같은 벽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벽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마침내 김 박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죠. 우리 사이의 거리, 신체 언어, 느껴지는 긴장. 박 병사님, 부드럽게 말했어요. 잠깐 밖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탈출할 핑계가 생겨서 감사했어요. 나가면서 어머니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녀는 시선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통제할 수 없이 계속 떨리는 손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김 박사는 직설적이었어요. 받아들이기 극도로 어려운 걸 이해해야 해요.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에서 절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서 그녀의 성격, 예전에 그녀가 영구적으로 접근 불가능할 수 있어요. 수용소 생존자들한테서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일부는 결국 처리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가장 큰 트라우마의 순간에 갇혀 살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 구출한 거예요?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속되는 육체적 고문에서 구출했어요. 가능성 있는 죽음에서 구출했죠. 그 치유가 완전히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치유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해요. 죽는 것에서 구했지만 살았던 것에서 구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녀 자신조차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물었어요. 그냥 버려요? 사회복지사들이 처리하게 여기 두고 제 인생을 계속 살아요? 아니에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훨씬 더 어려운 걸 할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상호성에 대한 기대 없이 그녀를 위해 존재할 거예요. 그 치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녀의 치유를 위한 공간을 유지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치유를 계속하면서 이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어려운 진실이 있어요. 그녀를 위해 당신의 회복을 희생할 수 없어요. 둘 다 치유해야 해요. 아니면 아무도 못해요. 그녀의 말은 현명했어요. 동정적이었죠.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근데 상황을 덜 파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일부가 이 비밀스러운 환상을 품고 있었거든요. 만약 어머니만 구출할 수 있다면, 제 탈북이 야기한 피해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럼 마침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마침내 국경을 넘은 순간부터 저를 질식시키고 있던 죄책감을 짊어지는 걸 멈출 수 있을 거라는. 근데 이제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했어요. 이제 제 일부예요. 제 가족의 안전보다 제 자신의 생존을 선택한 대가의 일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키게 두지 않으면서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제가 야기한 피해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쪽에 남는 게 제 자신의 파괴였을 거라는 걸 인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손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그녀 앞에 앉았죠.
그리고 이번엔 다르게 말했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찾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곳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시작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왜 한 일을 했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면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 국경을 넘은 이후 매일 어머니와 여동생을 생각했어요. 제가 내린 모든 결정, 제가 한 모든 타협, 제가 공유한 모든 정보 조각은 어머니를 버림으로써 야기한 피해의 일부라도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 거였어요. 일어난 걸 바꿀 수 없어요. 예전으로 돌릴 수 없어요. 근데 이건 약속할 수 있어요. 제 몸에 숨이 있는 한 여동생도 여기로 데려오기 위해 일할 거예요. 우리 가족의 남은 것을 다시 모으기 위해요. 그리고 절대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면, 다시는 아들로 볼 수 없다면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머니한테 한 것에 대해 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 용서를 받으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이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제 눈과 마주쳤죠. 그리고 잠깐, 단지 순간적으로 뭔가를 봤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용서도 아니었죠. 근데 아마 인식이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잔인한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인식. 우리 둘 다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는, 우리 둘 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동생 잘 돌봐. 마침내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죠. 여기로 데려왔을 때 내가 너를 돌본 것보다 더 잘 돌봐. 고개를 끄덕였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을 열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작은 은혜의 행동으로 그녀가 떨리는 손을 테이블 너머로 뻗었어요. 포옹이 아니었어요. 용서도 아니었죠. 근데 인식이었어요. 우리를 갈라놓는 심연을 가로지르는, 아무리 연약해도 달이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침묵 속에서 몇 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기억하려는 두 유령. 다음 6개월은 이 파편화된 재건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니는 수용소 생존자를 위한 특별 재활 프로그램에 배치됐어요. 저는 통합훈련을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남한 국민이 됐죠. 새로운 신분증,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원한다면 새로운 공식 이름까지 받았어요. 근데 원래 이름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와 연결된 몇 안 되는 끈 중 하나였거든요.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았어요.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지적으로 자극적이지도 않았죠. 근데 그 단순함에 깊이 치유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급여를 받고, 집에 가고, 일상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어요. 그리고 몇 년의 혼란과 불확실성 후에 그 예측 가능성은 제 부서진 마음을 위한 연고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방문했어요. 대화는 짧았고 대부분 표면적이었죠. 날씨, 음식, 한 주의 작은 세부 사항들. 북쪽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수용소에 대해서도요. 제 탈북에 대해서도요. 그 주제들은 우리 중 누구도 탐색할 준비가 안 된 지뢰밭이었어요. 근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볼 때 눈에 보이던 두려움이 줄어들었죠. 배신 비난이 멈췄어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제 어머니였던 여자의 섬광을 봤어요. 한편 최 요원과 여동생 구출 계획을 계속 작업했어요. 어머니를 구출하는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웠어요. 평양에 있었고 정권의 심장부에 끊임없는 감시하에 있었거든요. 추출 기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과 같지는 않죠. 그리고 제 존재의 모든 섬유로 그 거의에 매달렸어요. 탈북자 지원 그룹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10명이 매주 화요일 저녁 지역센터에 빌린 회의실에서 모였어요.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탈출 이후, 북쪽에서의 경험, 트라우마 수준이 달랐죠. 근데 모두 이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했어요. 두 세계 사이에 매달려 있으면서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이 그룹 중 한 곳에서 탈북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관점을 바꿀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은 지우였고 저보다 5년 먼저 탈출했어요. 여전히 통합의 기본적인 면들과 씨름하고 있던 나머지 우리와 달리 그는 평화와 비슷한 것을 찾은 것 같았어요. 행복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북쪽에 갇힌 가족이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주장할 수 없었죠. 근데
일종의 안정적인 균형이었어요. 그룹 세션 후에 어떻게 했는지 물었어요. 뒤에 남겨둔 것의 무게와 함께 사는 방법을 어떻게 찾았는지요. 그가 대답하기 전에 오래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와 지금 누구인지를 조화시키려는 걸 멈췄어요. 마침내 말했죠. 수년간 연속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북쪽에서 제가 병사였던 것과 남쪽에서 되어가고 있던 사람을 연결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게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정체성 사이에 다리가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어요. 같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 병사를 죽게 둘 수 있었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죠. 언젠가 존재했다는 걸 기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살아있게 유지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물었어요. 누구였는지를 내려놓는 게 생존처럼 느껴져요.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마침내 이해한 게 있거든요. 정권이 이미 제 인생의 24년을 가져갔어요. 만약 다음 50년을 그 24년에 의해 정의되며 보낸다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절대 진짜로 탈출한 게 아니죠. 제 탈북이 의미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꼭 더 나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떻게 측정해요? 근데 제 것인 뭔가, 제가 선택한 뭔가, 개인성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되지 않은 뭔가요. 그의 말이 깊이 울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설명한 걸 정확히 하고 있었거든요. 없는 곳에서 연속성을 찾으려고요. 제가 있었던 충성스러운 병사이면서 동시에 되고 싶었던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고요. 그리고 그 불가능성이 저를 찢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제 자신의 노동으로 지불한 첫 진정한 개인 공간 결정을 내렸어요. 박 병사, 김정은 동지 경호부대 3사단 47번이 국경을 넘은 날 죽었다고 결정했어요. 은유적으로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요. 그 사람은 존재를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누구인지 여전히 이름을 찾으려는, 여전히 형태를 찾으려는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였어요. 이 새로운 사람은 병사의 기억을 가지고 다녔어요. 트라우마, 죄책감, 흉터를 가지고 다녔죠. 근데 그것들로 정의되지 않았어요. 이 새로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원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는 데 실패하는 대신 자신의 이유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도덕적 실패 없이 때때로 이기적일 수 있었죠. 병사가 절대 허락받지 못한 방식으로 인간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으로 뭔가 바뀌었어요. 극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계시의 순간은 없었죠. 근데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몇 주와 몇 달 동안 몇 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가능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재교육센터에서 깨어난 날의 그 무서운 가능성이 아니라요. 흥미진진한 가능성, 제가 누구였는지가 되려는 걸 멈추면 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 야간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남쪽에서 인정되지 않는 북한 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일반 교육. 배움이 주입이 아닐 때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 때문에 처벌받을 두려움 없이 질문하는 게 좋았죠. 이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교수들과 의견이 다른 게 좋았어요. 친구를 사귀었어요. 비록 친구가 너무 강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요. 지인들, 동료들, 제 완전한 이야기를 모르지만 어쨌든 저를 받아들인 사람들, 모든 상호작용이 사회적 지뢰밭을 탐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스포츠와 날씨에 대해 캐주얼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작은 순간들을 찾았어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진짜로 즐기는 것, 서울 스카이라인 위의 석양을 보고 죄책감 없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웃음이 적절한지 즉시 의문을 품지 않고 농담에 웃는 것, 이건 아주 작은 승리들이었어요. 근데 제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였죠. 제 탈북 18개월 후 기다리고 있던 전화를 받았어요. 최요원. 작전이 성공했어요. 제 여동생이 남한으로 오고 있었어요. 24시간 안에 도착할 거였죠. 마침내 그녀를 봤을 때 지옥 같은 고아원에서 18개월을 살아남은 이제 18살인 제 여동생을 마침내 껴안았을 때 전에 울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울었어요. 고통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제 인생의 가장 긴 악몽의 끝에 대한 눈물. 어머니와 달리 제 여동생은 저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마 더 어려서였을 거예요. 아마 고아원에서의 시간이 비록 잔인했지만 어머니가 수용소에서 경험한 체계적인 심리적 말살의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친숙한 무언가, 어떤 친숙한 것이든 너무 절실해서 저를 거부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죠. 오빠, 속삭였는데 여동생이 오빠를 부를 때 쓰는 한국어 용어를 사용하면서요. 오빠 죽은 줄 알았어요. 배신자라고 탈출하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살아있어. 말했는데 제 어깨에 흐느끼는 그녀를 잡으면서요. 살아있고 이제 안전하고 다시는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그게 3년 전이에요. 제 여동생이 남한에 도착한 지 3년. 삶과 비슷한 걸 천천히, 고통스럽게, 파편적으로 재건한 3년. 김정은 동지 엘리트 경호대 조준경에 섰을 때 상상했던 삶이 아니에요. 국경으로 도망치던 그 47시간 동안 꿈꿨던 삶이 아니죠. 근데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진짜예요. 그리고 제 거예요. 어머니는 심각한 트라우마 생존자들과 함께 공동주택에 살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좋은 날에는 완전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죠. 비록 미소가 절대 완전히 눈에 닿지 않지만요. 나쁜 날에는 완전히 수용소로 퇴행해요. 없는 경비들을 봐요. 침묵 속에서 비명을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의 손을 잡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제 여동생은 저와 함께 살아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동등학력 졸업장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도 절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흉터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근데 어머니와 달리 폐허에서 새로운 걸 만들 충분한 인생이 아직 앞에 있어요. 북쪽이 그녀한테 한 것으로 완전히 정의되지 않는 누군가가 될 충분한 시간이 아직 있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에요. 어떤 날은 진짜 사람처럼 느껴져요. 다른 날은 인간 흉내내는 사기꾼처럼 느껴지죠. 근데 매일이 북쪽에서 하루 더 멀어지는 날이에요. 매일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하루 더예요. 그리고 그 거리, 그 자유는 무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요. 국경에서 돌아가는 걸 고려했던 그 3초를 후회하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 모든 트라우마, 탈출과 함께 온 모든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바른 결정이었거든요. 남쪽에서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를 찾았기 때문도 아니죠. 처음으로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가혹해요. 현실은 복잡하죠. 현실은 명확한 답이 없는 회색 뉘앙스와 불가능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현실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조차 몰랐던 너무 완전한 거짓말 속에서 28년을 산 후에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짜로 중요한 유일한 선물이에요. 가끔 잠들 수 없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해내지 못한 다른 모든 탈북자들을 생각해요. 국경에서 죽은 사람들, 잡혀서 공개 처형으로 돌려보내진 사람들,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왜 그들이 죽었을 때 제가 살았는지 궁금해해요. 무엇이 제 목숨을 그들의 것보다 구할 가치가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이 없어요.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그들의 희생 자유를 찾다 죽은 모든 사람들의 목숨 헛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의 죽음은 뭔가를 의미해야 해요. 그리고 의미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남은 우리가 진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요. 진정으로 사는 거죠. 의미, 목적, 기쁨을 가진 삶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트라우마의 합의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일어나요. 일하러 가요. 여동생을 돌봐요. 어머니를 방문하죠. 수업에 참석해요. 지인들과 얘기해요.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아마 처음으로 인간이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병사는 절대 완전히 인간이 되도록 허락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파편화되고 흉터투성이고 여전히 진행 중인 저 지금까지 존재했던 제 자신의 가장 완전한 버전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경에서의 그 3초 거의 돌아갈 뻔했던, 거의 두려움에 굴복해서 감옥의 거짓 안전으로 돌아갈 뻔했던 그 3초. 그 3초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3초 동안 친숙한 것보다 미지를 선택했거든요. 거짓말보다 진실을 선택했어요. 노예보다 자유를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렀지만 제 가족의 일부, 제 정체성의 일부, 절대 되찾지 못할 제 영혼의 일부를 희생했지만 여전히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실수를 저지를 자유가 있거든요. 제 자신의 생각을 가질 자유가요. 제 자신의 미래를 만들 자유가요. 그리고 그 자유가 모든 고통과 복잡성을 가지고 제가 알았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그 3초를 후회하지 않아요. 탈출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제공한 정보를 후회하지 않죠. 야기한 고통을 알면서도 제 가족을 여기로 데려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회는 대안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세상에는 진짜 대안이 없었어요. 생존 또는 소멸만 있었죠. 진실 또는 거짓말만요. 자유 또는 죽음만. 그리고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에서,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거의 제 선택을 후회할 뻔했던 그 3초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3초였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아무리 불완전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3초였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 거짓말 속에서 편안하게 존재하는 것 대신 진정으로 사는 선택, 그게 자유의 정의예요. 이동의 자유가 아니라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요. 존재의 자유, 되어가는 것의 자유, 누구여야 한다고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인지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든 치를 가치가 있어요.